안녕하세요. 오늘 조직 구조와 설계, 자, 교재 369쪽입니다. 중간에 일부러 건너뛰고 오늘은 좀 내용 간단한 거를 수업하려고 합니다. 369쪽입니다. 자, 이미 중간고사 때까지 범위를 웬만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다른 행정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뭐 이걸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369쪽의 조직 구조와 설계인데 이거는 그 조직 구조를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조직 구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이신 분들은 정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더 잘 되게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그 계획을 설계라고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조직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설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에 제가 그 빨간색으로 뭐라 써놨냐면은 이미 일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좀 그 학술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직 구조와 설계는 매우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370쪽에 보면은 공식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공식화라는 단어는 표준화, 그 다음에 문서화, 명문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가장 공식화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은 정부예요. 왜냐? 법과 규정에 따라서 표준화되어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밖에 공문서에 모두 쓰여 있는 것들은 문서화, 명문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70쪽과 371쪽까지에 있는 공식화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 기업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을 것이고, 대학교는 학칙이 있습니다. 자, 그게 공식화 수준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집권과 분권인데 이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집권화의 반대가 분권하고 분권화의 반대가 집권화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집권화에 약간 우선이 있거나 아니면은 분권화에 약간 비중이 더 있다는 거지, 완전한 집권과 완전한 분권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어디에 더 비중이 있냐, 그 차이입니다. 자, 371쪽에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소규모 조직. 자, 규모가 작으면 굳이 분권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짝을 지어서 뭔가 한다든가, 조별 토의, 그룹 활동, 이런 게 소규모 조직인 거고, 자, 신설 조직인 경우는 분권보다는 집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인 기업, 나는 혼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는 1인 기업인 경우는 그건 100% 집권이고요. 자, 372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 위기의 존재인데, 자, 위기 상황, 긴박한 상황일 경우는 누군가의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집권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2쪽에 분권화의 촉진 요인인데, 자, 이게 이제 너무 최고 관리층의 모든 업무가 몰릴 경우는, 자, 분권을 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넓을 경우, 해야 될 일이 많을 경우는 분권화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굳이, 자, 373쪽에 동그라미 5번에 사무 처리의 신속화,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그 정도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현장에서 처리해라, 이게 바로 사무 처리의 신속화, 이게 바로 분권입니다. 자, 그래서 집권화, 분권화는 어느 한 가지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복잡성인데 373쪽입니다. 아래에서 6번째 줄에 분화란, 자, differentiation이죠. 나누어진다라는 건데, 분화는 자,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 업무와 자원을 나누는 과정을 세분화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74쪽에 이제 수평적 분화, 업무의 전분화, 분업. 자, 테일러가 말했던 분업과 부문화가 있죠. 자, 부문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학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학과, 경영학과, 영문학과, 이런 식으로 부문을 나누는 게 이제 수평적 분화의 개념인 거고, 학교 본부 조직을 봤을 때는 총무과, 자, 재무과,
뭐 입학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부문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 자, 잘 들어보세요. 입학관리처, 자, 신입학이 있을 것이고, 편입학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학은 대학교는 두 개로 나눠지죠. 대학생 입학과 대학원생 입학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부문화의 개념입니다. 이 너무 쉬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진도 빨리 나가는 겁니다. 자, 375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합리성을 지향하는 조직이 전문화의 원리를 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한 사람이 특정 분야만 맡아서 할 경우는 좀 더 능률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더 그 노하우, 업무의 요령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5쪽에 부서화, 맨 아래 보면은 부서화라는 영어 단어, 디파트먼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원체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고용노동부, 자, 뭐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이게 이제 부서화죠. 자,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것, 자, 본점, 지점, 본사, 지사,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해외 파견 영업이 있는 경우는 해외지사, 이런 식으로 부서화가 되어 있다는 게 아주 뭐 특징적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 민원 담당, 민원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과, 건축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하게 부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화의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이 두 개 이상 혼합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376쪽입니다. 그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명령개통 일원화. 명령개통을 하나로 한다. 자, unity of command라고 하죠. 자, 지시하는 것을 unity, 한 가지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게 군대 조직이죠. 내가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나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바로 명령개통 일원화의 원리고, 이 수직적 분화의 개념은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는 긴급하고 급박한 일이 생길 경우는 내가 자 바로 상사에게, 상사가 그 위에 또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단체 카카오톡 등등을 통해서 누군가 메시지를 던지면 동시에 자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비상 상황인 경우가 명령 개통 일어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명령 개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모두가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경우는, 자, 요새 같은 경우는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야 자, 내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비상이다. 자, 옷을 챙겨 입고 나오죠. 자, 또 다른 사람들도 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이거는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전부 모여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면 명령개통 일원화의 원리는 순간적으로 다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 그만큼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77쪽에 통솔범위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도 조직에서 쓰이는 거죠. 자, 위에서 이제 중간에 문단, 통솔범위는 한 사람이 몇 명까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자, 통솔범위의 원리를 가장 많이 따지는 게 교육 분야죠. 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선생님 한 명당 몇 명까지를 할 수 있는가. 자, 학생들의 이름도 다 알고 얼굴 다 알고 각각의 특징을 다 알 수 있는 그 범위를,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한 명의 담임 선생님이 50명까지죠. 물론 저 위에 세대는 자 70명까지도 있었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아주 오래된 얘기죠. 주간반, 야간반, 1부, 2부, 3부 학교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보통 인구가 많고 그 많은 인구를 동시에 교육을 시켜서 그 개인보다는 국가의 경쟁력, 어떤 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기에, 보통 우리가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얘기입니다. 또는 자,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은 단위로 올라갈 경우에, 자, 동시교육을 많이 해야 될 때는 1부, 2부, 3부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통솔범위의 원리는 교육학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포츠 영역에서도 많이 쓰이죠. 한 사람의 코치나 한 사람의 감독이 몇 명까지를 정확하게 봐줄 수 있을 것인가. 운동 같은 경우가 이게 통솔 범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자, 뭐 골프라는 운동이 있다 그러면은, 자, 골프 선생님이 몇 명까지 과연 지도해야 지도하기도 편하고
지도 받기도 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도 움직이는 그 물체를 가지고 교육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는 통솔 범위가 줄어드는 게 서로가 유리하죠. 자, 그런데 뭐 굳이 이건 뭐 일회성 교육, 일회성 강의식 교육이라고 한다면 굳이 통솔 범위를 자, 좁게 잡지 않고 넓게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그 통솔 범위는 그 378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직무 요인. 자, 무슨 업무인지에 따라서 통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 공공조직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0에서 25명 정도를 보는 거고, 자, 군대, 소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소대장이 40에서 50명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 흔히 말해서 이제 그냥 태어난 아이, 신생아, 그리고 흔히 말해서 돌잔치 전까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선생님이 자, 2명 이상, 2명을 초과하는, 2명을 넘어서는 그 아기들을 보기가 어렵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여섯 명의 아이들 선생님 혼자서 돌보려고 한다면 굉장히 버거울 뿐더러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 한 명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몇 살까지는 몇 명, 몇 살까지는 몇 명, 이게 구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통솔범위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379쪽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인적 요인이죠. 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1대1이야. 통솔 범위가 1대1이요. 그런데 감독자의 능력, 선생님의 능력, 그 다음에 지휘관의 능력이 없어. 무능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1대1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1대 100명이라고 하고 1대 200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훌륭한 자, 통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쪽입니다. 자, 고층 구조와 평면 구조인데, 자, 고층 구조는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다는 거를 뜻하는 거고, 평면 구조는 옆으로 넓은 경우에 속해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20년 전에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평면 구조를 잘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 구조와 평면 구조의 뭐 장단점을 설명하시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평면 구조가 원체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강의 자료에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구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사회가 뭐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기존의 관료제 체제라는 그 모양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구조나 성격을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